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보다도 높다고 하는데요.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룸 관리비 관리 실태와 해법 무엇인지 자세한 얘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원룸 관리비 문제를 고발해온 민달팽이 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태근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 최근 5년 사이에 뭐 100만 가구 이상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인 가구가 워낙 상승 추세라는 거는 워낙 잘 아실 테고, 말씀하신 대로 5년 사이에 한 100만 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청년은 사실 그 중에서도 속도가 유독 더 빠르게 1인 가구화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증감률로 따지면 20년 동안 증감률이 20%가 넘는 유일한 연령대가 청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보통 이제 원룸이라고 우리가, 원룸이 가장 많죠.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월세가 얼마 정도 있어야 괜찮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집이라는 게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예. 네, 저 오기 전에 한번 저희도 또 찾아봤었는데요. 예. 보통 한 6평형 정도 되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원룸,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보증금 1,000만 원에 55만 원 정도? 거기 예. 뭐 관리비가 5만 원, 뭐 이런 게 좀 기본 틀인 예. 것 같아요. 여기에 주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오피스텔인지, 반지하인지, 옥탑방인지, 고시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예. 생각하시면 아, 요즘 원룸은 6평으로까지 줄어들었군요. 6평 사실은 예전에 원룸이 네. 처음 생겨났을 때는 보통 한 9평, 뭐 10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원룸들이 8평, 7평, 그래서 지금 6평까지. 6평이라면 사실 침대 하나 놓으면은 거의 뭐 놀 게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좁은 곳인데 55만 원의 월세에다 관리비 5만 원. 이것까지 결국 월세에 포함된다고 보면 60만 원의 돈을 내야만 그 방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돈 벌어서 전부 월세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통 사실 뭐 청년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때 예. 대부분의 주거비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소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 소득 대비 주거비라고 하는 것을 그 25%에서 30% 정도가 되면 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즉각적인 정책의 개입 대상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런 30%가 넘는 청년들이 뭐 전국 비율로 보자면 25%가 넘고 서울로만 보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아, 예. 네, 뭐 그런 정도인 거죠. 사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경제적 금액적 비용에 포함해서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라던가 법적으로 집으로 보지 않는, 그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고시원, 고시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그게 이제 주거 빈곤이라고 예. 부르는 건데요. 주거 빈곤 비율로만 따져도 서울시가 거의 한 30% 정도 되고 아하. 전국도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25%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 마주치는 3명 중에 1명의 청년은 사실 뭐 주거 빈곤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전체 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문제가 그렇죠.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 빈곤에 속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30%가 넘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그 관리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더 큰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가 아까 5만 원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그거는 이제 예. 아까 딱 제일 최소한의 기본 틀로 말씀드린 게 관리비가 5만 원이라는 예. 거고요. 예. 사실 여기에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과금이 또 별도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통 관리비라고 하는 것들은 자세한 내역이 없이 뭐 인터넷 정도 포함한 비용이 관리비이고, 거기에 가스, 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뭐 쓰는 만큼 별도로 사실 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주거비라고 하면 사실 다르게 되는 거죠. 뭐 들어와가지고 집안 청소들 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복도 치우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들 같은 거 일정 정도에 내놓으면은 그거 뭐 나갈 수 있게 관리해주는 그것도 뭐 우리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대부분 건물에서 뭘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구당 5만 원씩을 갖다가 꼬박꼬박 챙기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5배까지 그 큰 금액이다라고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좀 다 해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사실 이제 법적인 개념의 원룸이랑 달리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사는 원룸은 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오피스텔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예. 뭐 한번 나눠보자면 뭐 일반적인 형태의 원룸이라고 하는 곳들은 사실 정확한 내역이 없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뭐 내역이 간혹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런 주먹구구식 비용 부과에 더해서 그 계약하는 면적 자체는 전용 면적이라는 내가 쓰는 내 방과 공용 면적 네, 예.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고 관리비도 그 금액 그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매겨지는데요. 예. 그 공용 면적의 비율이 보통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좀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예. 네네 그런 것들에서 아마 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고 뭐 월세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압박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뭐 관리비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상가에서 제가 사실 그 극장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관리비 해놓고 그냥 상세 내역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원룸도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사실 법적으로 이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재 관리비는 어떻게 규율되고 있냐면 예.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관리비 내역을 그 정산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원룸이라고 해도 그 다가구. 예, 예를 들어 뭐 다가구도 마찬가지고요. 3층 건물에 원룸으로 쪼갠 예.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관리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피스텔은 또 법률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주거 겸용 업무시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법률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지금 국회에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른바 이제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인 곳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지금 현재 개정안은 올라가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법률을 갖다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통과를 안 시키고 계류돼 있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저희가 시시각각을 진행하면서 항상 국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법무부에서 예. 그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올 정기 국회쯤에는 통과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최지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원룸이 단독주택으로 판단되는 원룸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또 집합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비에 거기에 문제가 대한 있는 보완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냅니다. 저희는 아파트의 주인이 우리니까 우리가 나중에 수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걷죠? 그 원룸에서 이걸 걷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떠넘겨요? 어, 원룸에서 월세 내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원룸에서 월세 내는 사람한테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시키는 거는 그건 반칙이죠. 그렇죠. 반칙이고 사실상 관리비라는 거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기 수선해가지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기한 채우면 쫓아내는 건 거기 때문에 네, 네. 참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일들이 청년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원룸의 적정 관리비 계산해 보셨다면서요? 네. 예. 되게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우리 CG로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비가 2,700원에 3,300원, 3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네. 소독비가 한 550원에서 690원. 정화조 청소비, 승강기 점검비, 인터넷 회선비. 그럼 승강기 없는 데는 승강기 점검기도 필요 없겠죠? 승강기 전기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3,400원에서 14,5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표준 원룸 관리비 14,000원대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에서 표준 관리 규약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했던 것들 바탕으로 예. 우리가 사는 원룸들에 그래도 이런 내역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예. 항목들을 좀 추린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이라면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예. 있고 그게 아까 보셨던 청소, 네네 뭐 소독, 예 뭐 정화조비, 네네네 그리고 뭐 인터넷 회선비 요 정도예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승강기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있는 데는 네. 들어가는 거고 없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거고 네, 또 맞습니다. 승강기 전기료를 역시 있는 데는 조금 더 부담하는 거고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30세대가 안 되면은 조금 더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각 세대가 어차피 이제 돈을 합해서 내는 거니까. 그래도 뭐 5만 원까지 이렇게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런 항목들이 들고 저것도 저희가 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네. 사실 직접 이렇게 산출해냈던 내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최소에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업체를 10개씩은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시장 예. 가격을 낸 거거든요. 예. 거기에 플러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에서 진짜로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면 그 네.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 그거는 포함이 되더라도 사실은 저기에서 아무리 붙어봤자 일반적으로 고정값처럼 한 5만 원씩 받는 그렇게까지는 좀 나올까 싶은 예. 게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부 항목을 정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맞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니까 아파트보다 많게는 뭐 3배, 4배를 더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관리비 규제 법안 네.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는 그냥 사각지대인 겁니까? 그러니까 참 뭐 제가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이라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면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사는 그 단독주택형 원룸, 뭐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제 이런 데는 오피스텔은 특히 이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한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그냥 관리비를 부르는 거고 이제 부르면 그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으니까 네, 부르면 값이 되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제기를 해도 그렇죠.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합법이잖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2015년에 오피스텔 원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가이드를 좀 가져라라고 규제 부분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안 지키죠. 일단 이 가이드라인서부터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청년 주거를 다루는 당사자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 그 사각지대로 있던 원룸 관리비에 관해서도 이거 이슈로 한번 이게 문제 아닌가라는 것들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태 조사들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이 14년이었습니다. 예. 이 내용 바탕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로 크게 있는 것들이 청년 주거 문제랑 결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셨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16년에 오피스텔 표준관리 규약 그것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 서울시에서 제시한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다는 지침인데 그게 이제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부르는 게 값인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거를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네. 이런 그 조례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라기보다는 이제 예. 예를 들면 이제 집합 건물을 가정을 네. 하면 여러 사람이 사는 집합 건물 오피스텔을 가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집합 건물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규약이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자치적으로 만든 이제 자치 법규입니다. 예. 그 자치적으로 뭐 강제성을 띠게 하는 이제 그런 규약인데 주로 그 규약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소유자세요. 예. 건물 근데 주죠. 소유자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이 굳이 본인들이 부르는 게 값인 관리비를 그렇게 규약에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뭐 관리비를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관리 규약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도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원룸들 만들 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꾸 개입을 하셔가지고 네.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네. 이분들이 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법의 맹점을 네. 악용하는 사람들만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민달팽이 유니온이 원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룸 관리비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비로 인해서 겪은 문제점과 문제의식 보면 절반 이상이 관리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2%가 과다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거절하더라. 저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돈을 분명히 쓰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청년들이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한다거나 갑작스럽게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도 문제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입주 후에 관리비를 어떻게 안 냈느냐를 봤더니 56명, 42.4% 압도적이죠. 여기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수증으로 받았다라는 분들이 22.7%, 그리고 문자로 받았다. 문자로 이렇게 관리비를 안내받았다는 게 31명이니까 23.5%, 그리고 구두로 받았다. 15명. 자,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를 볼까요? 그 계약 당시의 관리비 안내 방식, 서면이 72명, 54.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구두가 47명.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11명이나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계약 당시 관리비 항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계약은 54%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계약서에는 최소한 네. 관리비를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서는 뭐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서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률 구조는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하는 게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차인 젊은 청년분들도 계약서를 많이 써본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 분들은 본인이 불리한 계약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 계약서를 계속 이제 내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은 거의 중개업소에서 그냥 제시한 계약서에 굳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예. 근데 또 그렇게 중개업소가 또 건물주와 편을 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면 그렇죠. 더더욱 건물주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계속 내밀겠죠. 그렇습니다.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그냥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당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계약대로 하면 되지 왜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제 집주인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그 청년한테 추가적인 관리비를 요구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요구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예. 나중에 끝까지 이제 청년이 이거 관리비를 안 내면 나중에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아예 보니까 이 돈을- 청년들이 어떻게 항의를 해도 결국은 받아야 할 건 다 뺏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룸 계약을 맞을 때 그럼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팁 같은 거? 사실은 워낙 법적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가 부재한 것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것도 되게 좀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계약을 내가 직접 잘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럴 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앞에도 보여드렸던 그런 표준 원룸 관리비라는 것들의 항목이 어떤 게 예. 있는지 이런 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가격 되는지 저희도 사실은 회원분들이나 청년분들 많이 만나면서 많이 말씀은 해드리지만 이게 또 막상 실제랑 그 아는 것이랑은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그래도 일단 이런 걸 미리 예. 아시고서 상황에 맞게 좀 활용은 하시되 예. 일단 이런 내용들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특히 중개거래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그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예. 서류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뭐 집의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리비와도 연관 있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서류로 받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이제 받지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계약하는 내용이랑 부합한지 그런 건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서 네.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좀 써먹을 수 있을 알겠습니다. 만한 그리고 제가 네. 조금 첨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그 아나운서께서 그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예. 그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요구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는 불법의 여지가 아니고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5만 원씩 계약서에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과금 빼고 5만 원씩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 관리비 정산도 되지 않은 예. 5만 원씩.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년을 산다고 치면 한 120만 원이 돼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소송을 해야 임대인은 되는 당연히 그냥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예. 주고 예. 그럼 120만 원을 가지고 소송을 하려는데 예, 맞아요. 예. 소송을 하면 한 6개월씩 걸리는 거를 젊은 청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액 소송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참 치사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결국 포기하는 그렇게 경우가 됩니다. 많단 네, 네.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떼일 수밖에 없는 관리비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법안을 갖다 만들 때 이런 반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걸 통해서 그냥 그 겉으로는 월세가 적은 것처럼 하면서 뒤로 관리비로 챙긴다거나 아예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또 있죠. 제가 네. 지금 오기 전에 하나 확인한 게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인 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있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세입자랑 합의를 본 건데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 임대인은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관리 비용은 이제 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임대료를 낮추고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부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원룸 관리비 규제법이 발의된 거 지금 네.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이득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금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 등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공동주택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은 채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원룸 관리비 규제법이라고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는 그 계약서에 관리비 용도와 그 금액을 투명하게 명시를 하자. 예.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한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계약서에 월 차임 외에 청소비, 수리비,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군요. 정식 명칭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예. 이걸 공동주택이냐 집합건물이냐라고만 예, 가면 예. 다중주택인 원룸인 단독주택은 보호를 예. 못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 법안에 의견을 주셨다고요? 네,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예. 또 그게 다양한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경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근데 실효성은 있을까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다 법률에 공개하라고 되면 이게 이제 그 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은 딱 들어갈 때 본인이 부담할 월세 플러스 월세 더하기 관리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매우 실효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인 가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정책에서 1인 가구는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서 겪는 것들, 그래서 마주하는 것들은 집이 재테크 수단이다. 청년들은 지금 힘들지만 잠깐 겪으면 나아질 수 있는 통과 의뢰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딪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게 당연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유지되는 것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모두가 인식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사실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부조리들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우리들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그리고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